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자존심. 2. 미국도 패배의 고개를 숙여야 했다. 3. 북한의 큰 충격. KF-21 항공기가 출시되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심지어 미 공군도 이를 포기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한국은 지금까지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항공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데 그 근원을 찾아보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순수 독자 기술 개발 항공기 KTX-1이 있습니다. 하지만 1995년에 시제기의 성능 문제로 미 공군 측에서 시험 보고서를 냈을 때 한국의 개발진은 비행기 날개를 자르기로 시전했습니다. 미군도 놀라게 한 날개 자르기 신공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3일 오전 8시 39분 KF-21의 CJ 2호기가 이륙해 45분 동안 비행 후 9시 24분에 착륙하며 첫 비행을 마쳐 세계 방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행한 2호기는 향후 양산시 적합한 도색을 검토하기 위해 1호기보다 어두운 색으로 동체를 도색하고 수직꼬리 날개도 검정 바탕에 노랗게 도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호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나올 시제기들도 상수란 목적을 위해 각각 다른 색으로 도색할 예정인데요. 3호기에서 물고기는 12월 말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호기에 탑승한 진태범 수석 조종사는 비행 특성이 1호기와 유사의 비행이 용이했다고 밝혔는데요. 비행 시 최고 속도는 1호기의 초도 비행 때와 비슷한 시속 약 407km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1호기에 이어 2호기도 비행시험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의 앞날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KF-21의 비행시험은 총 2000여 회가 계획돼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비행 성능,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하면 2026년 체계 개발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되는 거죠. 이처럼 현재 순조롭게 개발 중인 KF-21은 물론 FE-50, P-50 등 자체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들을 공군에서 활용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 하지만 오늘날의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항공기술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우리 스스로도 갖고 있었던 편견과 맞서 싸웠던 개발자들의 끈기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지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투기는 고사하고 조종사 훈련에 쓸 훈련기조차 모두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자존심 문제는 당연하고 항공기 구입에 소요되는 돈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었는데요. 이를 타개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전투기 개발은 당장은 무리라도 기본 훈련기는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1988년 설계 작업에 착수합니다. 훈련기의 이름은 코리아 트레이너 이엑스페리먼트 1, 즉 KTX-1. 후에 KT-1이라는 이름을 달게 된 한국 최초의 순수 독자 개발 항공기의 개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은 초기부터 난항에 부딪혀야 했는데요. 정부와 군당국 지원을 받기 위해 날개 구조 제작과 피로 시험, 연구는 물론 조종실 모형까지 만들었지만 89년 초 당시 국방부 장관의 과학보좌관으로부터 국가에는 탄도탄 연구 개발만 하고 다른 연구 개발은 모두 중단하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당시 군에서 항공기 설계 경험조차 없었던 국가연이 만들겠다는 비행기를 믿느니 외국에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였는데요. 다행히 국가연 관계자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계획이 엎어지는 걸 막을 수 있었고 영국 크랜필드 대학과 PC-79 훈련기를 만든 스위스 필라투스사와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해 설계 지도를 받으며 개발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개발 과정이 시제 단계에 임박함에 따라 기술 입증기 프로그램이었던 KTX-1은 공군 소유에 기반하는 정식 개발로 전환되었는데요. 1991년 550마르급으로 제작된 시험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이에 따라 1992년부터 진행된 2단계 선행 개발에서는 950마르급 엔진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군은 A-37 경공격기를 대체하겠다며 KTX-1 대신 필라투스에 PC-9 무장형을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스위스는 분쟁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공군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고 KTX-1 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공군의 행태는 우리 항공 기술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거였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연은 미 공군에서 쓰던 객관적 기술 검증팀 이터트와 초도비행 검증팀 FFRT 제도를 도입했고, 나아가 미 공군 체계사령 불스프 SC와 이터트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가연은 미 공군 이터트의 지적 사항들을 수정해가며 개발을 이어나갔는데요. 95년 9월 950마력 엔진의 단선행 시제기를 시험 비행한 당시 미국 시험 비행 조종사 학교 교장선 로버트가 시험 보고서를 우리 공군에 내면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로버트 교장이 제출한 보고서는 KTX-1은 스핀 성능과 행 안전성이 너무 부족해 훈련기로 부적합하다고 평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건 기체 자체는 550마력급인데 엔진은 950마력짜리를 썼던 탓입니다. 안 그래도 이미 KTX-1 대신 외국 기체를 쓰려고 시도했던 공군은 이때다 싶어 다시 해외 구매를 추진하려고 해외 업체인데 덮친 격이 되었는데요. 미군은 물론이고 우리 공군조차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연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극약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비행기 날개 자르기. 언뜻 보면 해괴한 이 발상은 안정성 문제 분석 결과 조날개의 상단각이 부족하고 수평 미익 위치와 크기가 잘못되어 있는 걸 보고 나온 건데요. 이에 따라 로버트 교장이 탔던 시제기 3호기는 물론 4호기의 날개 가운데를 잘라내 상반각을 4도에서 6도로 올리고 자른 곳을 포강하는 미 공군도 생각지 못한 작업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탄생한 4호기는 비행시험을 무사히 마쳐 우리 공군조차 회의적으로 봤던 KTX-1의 선행 개발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요. 이후 진행된 실용 개발 단계에서도 시행착오는 이어졌습니다. 96년 10월 시험 비행을 하던 3호기의 캐노피, 즉 비행기 덮개가 1만 PT 약 3km 상공에서 깨지는 사고가 터졌는데요. 자칫하면 기체만 아니라 조종사도 무사하지 못할 일촉즉발의 상황. 다행히 당시 탑승했던 이진호 조종사가 속도를 가능한 줄이고 캐노피에 손상되지 않았던 부분에 얼굴을 가린 채 하강 비행을 하는 기지를 발휘해 기체와 조종사 모두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진호 조종사의 무사 귀환으로 하마터면 기체와 함께 공중분해될 뻔했던 KTX-1 개발은 지속될 수 있었는데요. 후에 지리산 주변을 샅샅이 뒤진 끝에 사고 때 깨진 캐노피 조각을 찾아 잠금 장치 불량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고 98년 실용 개발은 완료됩니다. 그 뒤 99년 2월 KTX-1은 공군 운용 시험에 합격해 KT-1이란 이름으로 규격화됐는데요. 비행기 고치겠다고 날개까지 자르고 캐노피 조각 찾겠다고 지리산을 이잡듯 뒤졌던 증명이 최초의 국산 항공기 양산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겁니다. 고생 끝에 만들어낸 KT-1은 그때까지 우리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않았던 공군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았는데요. 개발 당시 KT-1 대신 외국 기체를 들여오려고 했던 공군은 기존에 쓰던 T-37을 모두 KT-1로 대체했습니다. 이는 KT-1이 터보프롭 엔진 항공기라 소음이 적어 심한 소음이라는 T-37의 단점을 해결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연료 소모도 적어 IMF로 극심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던 당시 상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KT-1은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 인도, 세네갈 등에 수출돼 현재 80여 대가 해외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계 항공산업에서 차지하는 입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해외는커녕 국내에서도 코웃음을 치던 상황에서도 KT-1을 만들어낸 선배들의 뚝심은 KF-21 개발에서도 이어졌는데요. KF-21도 개발 초기에는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많은 반대에 부딪혀야 했지만 핵심 기술까지 국산화했으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제 2호기도 무사히 비행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시제기 출고 뒤에도 일부 언론에서 KF-21이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대부분 개발 과정에 대한 지식 부족에서 비롯되었거니 취재 과정에서 생긴 마찰로 인해 감정적으로 작성한 것들이라 큰 의미는 없었지요. 9월 모 방송사가 냈던 KF-21 결함설 기사만 봐도 항공기 비행시험에 대한 몰이에서 다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4차 비행시험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무슨 중대한 결함인 것처럼 보도했는데요. 4차 시험 도중에 나온 문제들은 비행시험 과정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비행시험은 이를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한 과정인데 문제의 기사는 이를 큰 결함이 발생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게 카이 측의 입장입니다.
이를 입증하기라도 하듯 이후 9월 28일 CJ1호기는 공중에서 랜딩 기어를 젓고 비행하는 데 성공했고 10일에는 2호기가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지요. 남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개발에 전념해준 기술진들이 이뤄낸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 우리 항공기술의 역사는 한국은 안 된다라는 외국뿐만이 아닌 우리 자신도 갖고 있었던 편견과의 싸움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편견을 깨부순 건 우리 개발진과 연구진들의 끈기와 집념이었는데요. 한국을 향해 도발을 일삼던 북한 최근 한국-북한 경계선에 군사를 보내는 것은 물론 대규모 포격까지 감행하며 한국을 제대로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한국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꺼내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놀랍게도 북한은 위협을 무시하고 한국을 계속 무시했죠. 그런데 한국이 꺼낸 비장의 카드에 북한이 마침내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비밀에 붙여진 한국의 무기가 공개되면서 북한도 더는 도발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최근 벌인 무자비한 도발을 간략하게 함축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북한이 한국에게 보인 것은 히스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한국과 합의한 9.19 군사합의를 무시하면서 대규모 포격을 감행한 것인데요. 강원도 철원에서 실시된 한미포사격 훈련에 반발 북한은 군용기 10대를 출격, 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이 북쪽 5km까지 바짝 붙여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의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한 발을 발사. 동해와 서해를 향해 무분별한 방사포를 발사 170여 발에 이르는 포격을 감행한 것이죠. 한국 역시 즉각 반응하며 북한의 행위를 규탄 9.19 합의를 준수하라고 북한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북한은 39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재차 감행, 동해 상으로 90여 발, 서해 해주만 일대로 90여 발, 서해 장성곶 서방 일대에서 210여 발을 쏘며 전방위 사격을 통해 한국을 위협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정권 때 김정은 정부와 맺은 합의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위협적인 군사훈련 중단,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 설정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 맺은 협정을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바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애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 북한은 오히려 한국이 북한을 먼저 도발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황당한 논리를 내세웠죠. 물리적인 타격만이 아니라 사이버상에서도 북한은 타격을 이어갔습니다. 알고 보면 사이버 타격이 더 먼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한국 보안업체 이스트시큐리티가 이 사실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사이버 위협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북한 정찰총국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죠. 수년 전부터 진행된 일이며 북한은 한국 타격을 위해 스파이웨어를 이용 깊숙한 곳까지 감시망을 펼치며 비밀리에 잠복했던 것입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특히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해킹 시도가 이뤄진 것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 방산업체들의 보안 중요성을 강조,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을 주문했죠. 주요 국방안보 전공 교수들도 침투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해킹팀은 개인용 무료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해 악성 파일을 교수에게 전달, 만일 무방비하게 그 파일을 교수가 열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돈을 목적으로 벌인 일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중요 인물에게 접근, 한국이 가진 데이터를 빼내려는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는 사실을 이스트 시큐리티는 파악한 것이죠. 지속되는 북한의 사이버 및 물리적인 도발은 한국의 인내심을 폭발하게 만들었죠. 한국은 이제까지와 다르게 북한을 제압할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전술핵이 최근 화제에 오른 것인데요. 핵을 믿고 한국에게 국제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에 맞서 한국도 전술핵을 보유하는 것으로 맞대응하자는 것이죠. 핵을 들먹이는 북한에 맞서 한국도 핵을 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이죠. 한국 정부는 최근 성명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전술핵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변국의 강력한 무장에 맞서 한국도 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국이라 지칭한 국가는 단연 북한이었죠. 방산 무기 수출에 있어 혁혁한 성과를 내며 미사일 기술에 있어서도 눈부신 발전을 했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돈과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개발에 나선다면 핵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상황. 일찍이 핵을 보유하고자 했던 역사가 있었기에 한국에게 있어 핵이란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번번이 좌절되어야 했는데요. 바로 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간섭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단독 핵개발을 꿈꾸며 몰래 핵개발 연구를 했던 한국은 미국에 의해 핵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핵우산에 포함되어 핵개발 포기를 선언했죠. 핵이라면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다른 국가가 보유하지 못하게 막은 미국은 이 문제에 있어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핵에 대해 비핵화 이야기만 꺼낼 뿐 한국에 대해 핵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기조가 변화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창 하던 9월 중 한미 간 긴급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을 일정 기간 제한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배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이었죠. 특정 위치와 무기 수량까지 논의되었을 정도로 이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반응 역시 그 전의 반대 기조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구체적인 플랜의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B-61 전술핵 폭탄이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핵무기 투하용으로 개발된 B-61 전술핵 폭탄은 F-16, F-35 등 전투기에 탑재해 특정 위치까지 이동, 전술핵 폭탄을 떨어뜨리는 방식의 무기인데요. 무기까지 특정할 정도로 세부 내용이 합의된 것을 시사합니다. 결정적으로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한국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한국의 바람은 한국이 이야기하길 바란다며 완전 거부 의사를 표현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핵과 관련 협상 테이블을 열 수 있다는 자세였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움직임에 코웃음을 치며 도발을 멈출 생각이 없었죠. 오히려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비난하기에 바빴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비웃음도 잠시 북한 쪽으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현무5의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 한국이 군사보안을 위해 감춘 현무5를 세상에 공개하며 북한을 본격적으로 압박한 것입니다. 현무5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벙커버스터라는 칭호를 들으며 최대 8톤의 탄두를 장착한 재래식 미사일 최강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어 설사 북한군이 어디에 숨어있든 요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들었죠. 그러나 현무5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어디까지 개발되었는지 그리고 파괴력 수준에서 실제로 알려진 수준을 자랑하는지에 대해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혹자는 허세라는 평가를 하며 현무5에 대해 저평가를 남기기도 했죠.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무5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5년 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현무5 발사 영상을 공개하면서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것을 공개한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도 갑작스러운 한국의 현무5 공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가능성에 북한은 전율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핵탄두를 탑재한 현무5가 북한을 강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려진 것과 다르게 B-61 핵폭탄이 아니라 현무5의 핵탄두들 실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사로잡힌 것이죠. 미국의 태도 변화와 전술핵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 역시 이들 뒷받침하는 상황. 핵만 믿던 북한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에 직면한 것이죠. 또 한 번 포격을 가하려던 북한은 현무5를 공개한 한국의 놀라 포격을 잠시 중지했다고 합니다. 안하무인의 모습을 보인 북한의 콧대를 단번에 꺾으며 한국의 강력함을 보여주었는데요. 한국 무기는 전 세계에서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탁월한 기술력과 창의성으로 만들어졌으며 세계적인 경쟁자들과 경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무기는 안정적인 성능과 전투 능력, 높은 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무기력은 한국의 무기 산업이 발전하고 세계적인 수준을 달성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더욱 발전하고 성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며 전 세계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남의 수직 발사관에서 한 줄기 성광이 빛나며 미사일이 날아오를 듯 싶더니 이윽고 연기와 파편만 날리며 맥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번에는 수직 발사관이 빛나자마자 그대로 폭발이 일어나며 함상의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미국과 독일 해군의 함대공 미사일 발사 실패 사고의 모습입니다. 최근 림팩에 참여했던 한국 해군의 문무대왕함에서도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세종대왕함과 문무대왕함이 가상 표적을 향해 함대공 미사일 SM-1을 한 발씩 발사하는 훈련을 진행했는데 세종대왕함의 미사일은 표적에 명중했지만 문무대왕함의 미사일은 공중에서 폭발을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직전에 실시된 수동 교전 실험에서는 발사 버튼을 눌렀는데도 제대로 발사가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훈련에 사용된 SM-2는 한 발당 18억 원에 달하는 비싼 값을 주고 미국 레이시온 사로부터 사온 물건인데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서 2008년 이래로 9차례나 명중에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해군은 매우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수백억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아무 의의도 없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 셈이기 때문이죠. 모 유튜브 채널에는 율곡 2함이 SM-2 발을 동시 발사했는데 그중 한 발이 아예 육안으로 보이는 고도에서 폭발해 공중 분해되는 동영상도 올라와 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2010년 림팩 훈련에서도 세종대왕함이 발사한 SM-2는 4발 중 2발이 실패했는데 이때 규명된 사고 원인은 자동 비행장치 내 전원 작동 스위치 불량, 조종 날개 구동 장치 미작동으로 2발 모두 제작사 레이시온의 귀책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시온은 계약상의 보증 조항이 없다면서 타적 보상을 거부했죠. 군 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미사일 자체의 결함으로 확인될 경우 마찬가지로 레이시온의 하자 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합동참모본부 관련자는 이날 SM-2의 명중 실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유도탄 결함이 분명한 사례에 대한 하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간 무기하자 보상 관련한 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여태껏 발생한 SM-2의 다른 하자에 대해서도 해군은 무려 7년에 걸쳐 집요하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단 한 번도 레이시온으로부터 이를 제대로 보상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SM-2의 품질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도 레이시온이 이런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뻔뻔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이유는 서방 무기체계에는 SM-2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말 그대로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SM-2는 최대 상승 고도 24km, 사정거리 167km 내외의 방공을 담당하는 함대공 미사일로 사정거리 문제로 인해서 현재 이 구간의 방어를 맡을 수 있는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은 서방 전체를 통틀어 SM-2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정거리를 뛰어넘는 유일한 선택지인 SM-6은 인공위성을 포함한 고고도 요격 담당이기 때문에 SM-2의 대체품이 될 수는 없었죠. 이렇게 독점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니 일단 팔아먹고 나면 제품에 하자가 있어 카탈로그대로의 성능이 나오지 않더라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SM-2는 아예 입서 본 미국과 독일, 한국의 사례 외에도 일본에서까지 비슷한 불량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고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심지어 이 때문에 중요한 군사 물자인 함정에 직접적인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시온은 미 해군을 상대로조차도 성능에 불만이 있으면 사가지 말라며 되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어 사실상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모든 서방 국가의 공공연한 골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 SM-2를 대체할 방법이 없어서 레이시온이 못마땅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해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고 독일의 경우는 참다 못해 함정에서 그냥 SM-2 발사 체계를 철거해버렸습니다. 한국도 더 이상 이들의 행태를 받아줄 수 없다고 판단. 차기 군함부터는 SM-2를 배치하지 않는 방침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달리 한국에는 북한과 중국이라는 잠깐의 전력 공백조차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특히 중국에서 개발 중인 SM-2의 동급 HHQE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은 이미 상당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기동 성능을 엿볼 수 있는 영상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장거리 함대 방공 능력에 있어 중국에 뒤처지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지금까지의 한국의 행보를 안다면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바로 수준 높은 자국 기술로 해당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얼마 전에도 국산 무기를 개발해 레이시온의 갑질에서 벗어난 적이 있는데요. 바로 함정용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사이즈의 경우였습니다. SME와 비슷한 케이스로 네덜란드의 SJ-30 골키퍼가 제작사의 재정 악화로 단종되자 사실상 서방 유일의 사이즈가 된 레이시온의 펠럼스는 귀신같이 가격을 2배나 병튀기 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골키퍼의 정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펠럼스를 뛰어넘는 스펙을 지닌 사이즈 2를 개발해서 더 이상 레이시온의 가격 장난에 놀아나지 않게 되었을 뿐더러 사이즈 2를 수출하면 레이시온의 시장 점유율까지 빼앗아 올 수도 있게 되었죠. 한국은 다시 한번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속썩이는 SM2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데요. 그 실체가 바로 함대공 유도 무기 개발 계획입니다. 한국은 SM2급은 아니지만 이미 한번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해본 노하우가 있습니다. 사정거리 20km급의 해궁이 그 주인공이죠. 공교롭게 해궁도 레이시온 4의 미사일형 사이즈인 림116 RAM을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무기인데요. 터렛 방식이라 함정미의 공간을 필요 이상으로 차지하던 RAM을 대체해 수직 발사관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때 해궁의 개발 과정에서 함대공 미사일에 대한 거의 모든 기술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남은 일은 사정거리를 200km급으로 늘리는 것뿐이었죠. 이를 위해 한국은 한국형 사도로 일컬어지는 LSM 사업의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개발 계획을 포함시킵니다. 대탄도탄 유도탄 해부와 대항공기 유도탄 AAM 2종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표나 함상에서 초장거리 상공의 탄도탄과 항공기를 각각 요격하는 개념입니다. 이중 대항공기 유도탄인 AAM의 또 다른 이름이 함대공 유도무기인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힘대공 유도무기제가 SM2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며 차기 구축한 KDDX에도 탑재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2023년부터 2036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약 6,9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그 정확한 성능은 공개된 바가 없으나 LSM 탐색 개발에 앞서 수행한 장거리 다기능 레이더 처리 장치 연구 시제에 기반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 성능을 예측해 볼 수는 있었는데요. 그 성능은 탐지 거리 230km, 최대 상승고도 40km 이상, 최대 사거리 300km에 달합니다. 이에 더해 경막형 이중 펄스 로켓과 측추력기가 적용되며 천공지대공 미사일의 시커를 개량해 탑재합니다. 이 시커의 성능 덕분에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서 반능동 유도 방식인 SM2와는 달리 종말 단계에서 일루미네이터로 일일이 유도해 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중간 단계에서 별개의 다기능 레이더가 제공하는 비행 코스로 유도되기 때문에 함정에 달린 레이더가 유도에 관여하는 부분이 없어져 운용 함정의 레이더 성능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격 대상에는 항공기, 무인기, 대레이더 미사일, 순항미사일이 모두 포함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대탄도탄 미사일이 요격에 실패한 탄도 미사일까지도 적어도 요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KDDX의 한국형 수직발사 체계 KVLS와의 호환을 위해 사각 발사관을 채용했죠. 이러한 스펙을 종합해보면 놀랍게도 SM2는 물론이고 고고도 요격 담당인 SM6보다도 하드웨어 성능이 우월한 수준이 됩니다. 그에 따라 하자2성이 SM2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물론 성능은 확실하지만 도입에 많은 논란이 따라붙던 SM6의 자리까지 약간의 개량만으로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불발 없는 확실한 화력 투사 능력으로 철벽과 같은 방공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효과는 이 함대공 유도 무기가 새로운 방산 수출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즈와 마찬가지로 독점 시장을 들어주고 대장 장사를 하던 레이시온에게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가 될 텐데요. SME가 그런 엉망진창의 성능으로도 미국과 독일, 일본과 같은 쟁쟁한 강대국들 함정이 VAS 내부를 떡하니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SM2를 아득하게 뛰어넘는 성능의 함대공 유도무기가 무기시장에 등판하게 되면 레이시온을 손절할 기회만 엿보던 국가들은 여기에 달려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해군에 구축한 하나하나의 이 함대공 유도무기를 승계된다면 다이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을 텐데요.
갑질과 배짱 장사를 하다가 그 큰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먹게 생긴 레이시오는 현재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덕 기업에게 멋있는 한 방을 날려준 한국의 방산 기술력. 앞으로도 한국이 이처럼 빛나는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